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나와 수님의 고즈넉한 한옥마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수십 년간 제기암을 보관해온 사랑방 구석에 낡은 괴짝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었다. 괴짝의 나무 틈새에서 묻어나는 묵은 먼지 냄새는 마치 지난 세월의 무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허리를 펴고 잠시 숨을 골랐다. 굽은 허리 때문인지 괴짝 하나 옮기는 일도 예전 같지 않았다. 여보, 제기 잘 닦아두게. 수님이 돛돌에 앉아 햇볕에 말리고 있던 놋그릇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향한 지극한 효의 표현이자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내 눈에는 괴짝 속 제기 하나하나에 깃든 가문의 역사가 보였다. 며칠 뒤 서울에서 두 아들과 딸,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손주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시끌벅적했던 한옥은 이내 낯선 소음으로 가득 찼다. 큰아들 정우 역시 8세는 이마에 땀방울을 송골송골 맺히며 마당에 짐을 풀었고, 며느리 미경은 잔뜩 지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다. 둘째 아들 상우는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들었고, 며느리 은지는 수님의 눈치를 살피느라 표정이 굳어 있었다. 막내딸 혜숙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차에서 내리며 혜숙이 들고 온 화려한 선물 꾸러미를 보며 미경이 은근한 눈치를 주고받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우가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다. 아버지, 올해부터는 제사 좀 간소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조카들도 다들 바쁘고 음식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상우의 말에 정우와 며느리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냐? 조상님께 올리는 예식인데 어찌 간소화한단 말이냐. 힘들어도 도리는 해야 하는 법이다. 내 말에 수님도 거들었다. 그렇지. 너희들 힘들까봐 제사 음식은 어머니랑 내가 다 준비할 터이니 걱정 말아라. 너희는 그저 와서 절만 올리면 된다. 하지만 이미 음식 준비에 대한 며느리들의 부담감을 알고 있는 자식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잠시 침묵하는 사이 정호의 아들, 나의 손주인 재민이 불쑥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요즘 누가 제사 지내요? 저희는 제사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아요? 재민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말에 나와 수님의 얼굴은 굳어버렸다. 자식들은 손주를 말리느라 진땀을 뺐고 며느리들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재민의 한마디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제사에 대한 세대 간의 간극은 깊은 골짜기처럼 드러났다. 그날 저녁 고요한 한옥의 밤은 오래된 풍습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쉬이 잠들지 못했다. 나는 낡은 괴짝을 옮기는데 온 힘을 쏟았다. 내 등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졌고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괴짝은 단순히 제기만 담긴 상자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제사를 준비하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보, 내가 할게. 수님이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다. 됐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늙어가는 내 몸에 대한 서글픔이 배어 있었다. 나에게 제사란 내가 지켜온 삶의 신념이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겪으며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도 나는 결코 제사를 거르지 않았다. 매년 조상님의 위패를 모시고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다. 그것만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안이었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머니, 힘드시게 뭐하러 이 낡은 걸 꺼내세요? 그때 큰며느리 미경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한 천으로 감싼 새 제기 세트가 들려 있었다. 요즘은 이런 거 다 빌려 쓴대요. 깨끗하고 편하고. 수님은 미경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아니야, 우리 집안의 제기는 우리 손으로 닦아야 하지. 이게 다 조상님들의 손때가 묻은 건데 어떻게 남의 것을 빌려 쓰니? 수님은 낡은 놋그릇을 쓰다듬며 말했다. 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와 수님의 단호함 앞에서 그녀의 실용적인 제안은 한낱 가벼운 투정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자리에 나는 끓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문득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제사상에 올리는 나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셨지 꼭 직접 캐온 나물로만 하셨어.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 조상님도 감복하고 우리 집안이 번창한 게지. 내 이야기에 손주들은 관심이 없었다. 재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상우의 아들 서주는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다. 큰아들 정우는 내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제사 준비에 대한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우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솔직히 저희 세대도 제사를 다 지내는 건 아니에요.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안 지내요. 명절에 여행 가거나 가족끼리 외식하는 게 대세예요. 그게 다 서양물이 들어서 그래. 우리 전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우는 난감한 표정으로 나와 동생 사이를 오갔고 그는 내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치 양팔을 약각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처럼 괴로워했다. 그 시각 부엌에서는 며느리들의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미경이 수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백화점에서 좋은 식자재를 사왔어요. 이걸로 제사 음식 만들면 맛도 좋고 시간도 절약될 거예요. 아니다. 우리 집안은 제사 음식은 꼭 시장에서 직접 장을 봐서 준비했다. 그래야 정성이 들어가는 법이지. 수님의 말에 미경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타들어갔다. 늦은 밤까지 전을 붙이고 나무를 다듬며 손목 통증에 시달려야 할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둘째 며느리 은지는 옆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그녀는 미경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제사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남편의 편에 서고 싶었지만 수님의 굳은 표정을 보며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 그럼 이번에 상 차릴 때 꼭 필요한 것들만 올리고 나머지는. 은지가 말을 흐렸다. 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제사상은 옛 방식대로 차려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조상님께서도 섭섭해하지 않는단다. 며느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한숨은 마치 낡은 부엌의 습한 아리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제사에 대한 나와 수님의 확고한 신념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다. 다음 날 아침 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정우와 상우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 옛날에는 이 길로 장을 보러 다녔어. 그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 나는 예전 같지 않은 시장 풍경을 보며 씁쓸해했다. 정우와 상우는 나를 따라다니며 묵묵히 침을 들었다. 그들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것은 단순히 장바구니의 무게가 아니었다. 내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순종의 무게,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무게였다. 집으로 돌아와 제기함을 열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그 안에 담긴 조상들의 위패를 꺼냈다. 위패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나는 위패를 정성껏 닦으며 말했다. 이 위패 하나하나에 우리 조상님들의 혼이 담겨 있는 게야.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게야. 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지었다. 저게 다 뭐예요? 그냥 나무 토막 아니에요? 재민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 눈에 재민은 제사를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으로 치부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재민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재민은 나의 집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순간 제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깊어진 것처럼 보였다. 가을 저녁에 정치가 무르익을 무렵 우리 집에는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모두 불편한 침묵에 갇혀 있었다. 나만큼이나 굳건한 신념을 가진 수님은 팔짱을 낀 채 손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요즘 애들은 이라는 무언의 꾸짖음이 담겨 있었다. 손주들, 특히 재미는 수님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큰아들 정우였다. 그는 기침을 큼큼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저희도 이번 제사 준비가 좀 버겁습니다. 미경이가 손목이 시큰거린다고 하고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정우는 아내의 고충을 빌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고 나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하자 이내 잦아들었다. 나는 헛웃음을 쳤다. 버겁다니? 너희 어머니는 평생을 제사 준비하며 사셨다. 너희들 힘들까봐 음식 가짓수도 줄이고 손댈 것 없게 다 해놓으신다는데 뭐가 버겁다는 말이야? 나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내 눈은 이미 정우를 넘어서 뒤에 앉아있는 미경에게 향해 있었다. 미경은 몸을 움츠렸다. 나의 날선 시선에 그녀는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둘째 아들 상우가 끼어들었다. 상우는 형보다 더 대범하고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다. 아버지,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은 모바일로 성묘도 하고 온라인으로 제사도 지내는 세상이에요.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조상님을 기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상우의 말에 나는 거실 바닥을 탁 쳤다. 온라인 제사라니? 그럼 조상님들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신단 말이냐? 그게 어떻게 정성이냐? 성의 없는 흉내내기일 뿐이지. 나의 분노는 수님의 침묵을 깨뜨렸다.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우에게 말했다. 상우야, 그건 조상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야. 제사는 살아있는 우리가 돌아가신 분께 드리는 마지막 효다. 우리 가문의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 수님의 말에 며느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녀들은 수님의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이해했다. 수님에게 제사는 남편인 나와 함께 지내온 삶의 유일한 전통이자 뿌리였다. 그러나 그 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시세는 너무나 컸다. 밤이 깊어지자 자식 부부들은 각자의 방에서 소곤거렸다. 자기야, 우리 그냥 간소하게 차리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 미경이 정우에게 속삭였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아버지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싫어서 핑계댄다고 생각하실 거야. 괜히 말싸움만 커지고. 정우는 지친 표정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무기력감이 엿보였다. 상우와 은지의 방은 정우네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아버지는 너무 고집이 세. 말도 안 되는 고집이야. 당신도 너무 막무가내로 말했어. 온라인 제사라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해하시겠어? 그럼 어떡해. 매년 이 고생을 반복할 순 없잖아. 애들은 제사에 관심도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중간에서 눈치만 봐야 해? 상우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무의미한 갈등을 끝내고 싶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어 사랑방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자식들의 말을 곱씹었다. 간소하게,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나의 귀에는 자식들의 말들이 불효의 비수로 박히는 듯했다. 나에게 제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전쟁으로 형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나는 매년 제삿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제사상에 올라오는 따뜻한 밥과 음식을 먹으며 허기를 채웠고 조상들에게 기도하며 살아남을 용기를 얻었다. 제사는 나에게 생존 그 자체였다. 그런 제사를 자식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없애자고 하다니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기함을 닦기 시작했다. 나는 제기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어제 있었던 일을 잊으려 애썼다. 닦고 또 닦아 금속 제기에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정우와 상우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아버지에게 제사는 삶의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대신 그들은 제사를 간소화하자는 이야기를 며느리들에게 직접 전하기로 했다. 미경아, 은지야, 올해는 우리가 음식 준비를 최대한 돕자.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정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저희도 할게요. 은지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와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결심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그들이 나와 수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며느리들끼리 상의해서 제사 음식을 줄이기로 한 것이 나의 눈에 또 다른 불만과 불순함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한편 손주들의 생각은 더욱 거침없었다. 재미는 친구들에게 제사 이야기를 꺼내며 분염했다. 진짜 짜증나. 난 제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괜히 끌려가서 절이나 하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들의 친구들은 대부분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제사를 구시대적 유물이라 치부했다. 서준은 재민보다는 좀 더 온건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재민에게 말했다. 그래도 할아버지한테는 그게 인생의 전부잖아. 우리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이해는 무슨 이해야.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잖아. 난 도저히 못하겠어. 재민의 단호한 말에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주들 사이에서도 제사에 대한 생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다. 나는 제사 준비를 하며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가 평생을 지켜온 도리가 자식들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되어버린 걸까? 나의 고민은 깊어졌다.
내 자식들은 각자의 방에서 부엌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제사를 어떻게든 편하게 끝낼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나와 수님의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지키고 싶다는 이중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이제 노골적인 논쟁을 넘어 각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마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직전의 거대한 빙산처럼 가족 모두는 그 갈등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그들의 침묵과 조용한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상처와 오해를 남기고 있었다. 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음 날,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미경과 은지는 부엌에서 말없이 재련을 다듬고 있었다. 수님은 그들을 보며 힘들면 쉬엄쉬엄 하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옛날에는 이맘때쯤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함께 음식 준비를 했는데 수님의 말에는 과거의 풍요롭던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그 그리움을 함께 나눌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쌓여가는 음식 재료와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만이 가득했다. 그때 재민과 서준 그리고 막내딸 해숙의 아들인 민준 20세가 부엌으로 들어섰다. 민준은 쭈뼛거리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갈게요. 수님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사라졌다. 저녁! 여기 밥 차려놓았다. 나가서 뭘 먹는단 말이냐? 재민이 불쑥 나섰다. 할머니, 저희는 제사 지낼 생각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의 말은 마치 폭탄처럼 수님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수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자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조상님께 인사도 안 올린단 말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인사야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저희는 제사가 불편해요. 늦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야 하고 시대가 변했잖아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젊은 세대의 솔직함과 함께 억눌린 불만이 담겨 있었다. 옆에 있던 민준도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할머니, 저희는 제사 지낼 시간에 차라리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한 일 아닌가요? 수님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에게 제사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다. 그런데 그 끈을 손자들 스스로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너희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 줄 아느냐? 수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재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단호해졌다. 할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할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제사는 싫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정호와 상우는 손주들을 말리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손주들의 반란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정우는 재민을 끌고 나와 혼을 냈다. 너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버릇이야? 당장 들어가서 사과해. 재민은 정우에게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는 왜 맨날 눈치만 봐? 아빠도 제사 불편하잖아. 억지로 지내는 거 내가 다 안다고. 재민의 외침에 정우는 꼼짝할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살아온 세월을 아들에게 들킨 것 같다 부끄러웠다. 그 사이 상호는 아들 서준을 붙잡고 이야기했다. 서준아, 너가 동생 좀 잘 타이르지 그랬어. 너가 그래도 형인데.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 제가 타이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희 또래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제사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서준의 말에 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역시 아들의 말에 공감했다. 자신도 제사를 귀찮아하는데 아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손주들의 반란은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저녁 식탁은 싸늘하게 식었고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우와 상우를 번갈아 보았다. 너희들은 너희 자식들이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아무 말 안 한 것이냐? 너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도 말리지 않고. 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는 차마 나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결국 내뱉지 못했다. 대신 저희가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그때 막내딸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멈마, 저희 아이들은 제사를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세대는 제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냥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더 익숙한 세대예요. 해숙의 말은 나와 수님에게 또 한 번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제사라는 전통이 자식 세대에게는 이미 낯선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해숙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동안 나는 자식들이 제사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결국은 내 뜻을 따르리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손주들의 거침없는 행동과 자식들의 조심스러운 반박은 나의 믿음을 흔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나와 수님은 사랑방에 마주 앉았다. 수님은 나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제사가 싫은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눈에는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내가 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편 손주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재미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시대가 변했는데. 서주는 재민의 어깨를 토닥였다. 야, 너가 할아버지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봐. 할아버지, 할머니한텐 그게 평생의 가치였잖아. 가치고 뭐고 우리한텐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내년에는 절대로 안 올 거야. 제사 지나려면 아빠 엄마한테 하라고 해. 재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손주들의 반란은 결국 자식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더 이상 나와 수님의 눈치만 볼 수 없었다. 자식들은 손주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며느리 미경은 남편 정우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들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어떨까?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자신의 가족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더 이상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가족의 분위기를 감지한 나는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나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번 제사는 내가 마지막으로 준비하겠다. 내년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구라. 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포기한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나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다. 그들이 원하던 바였지만 막상 내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자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나는 내 신념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작은 한마디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 부모와 자식, 그리고 조부모와 손주들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가족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각자의 저리에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나의 이번 제사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선언은 집안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원하던 바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왠지 모를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나와 수님의 단호함과 슬픔이 뒤섞인 그 한마디는 그들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특히 정호와 사무, 그리고 그들의 아내 미경과 은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부모인 우리와 자식들 사이에 섞인 세대의 비애를 절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아내 미경과 함께 거실에 앉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기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우리가 너무 몰아붙인 건가? 정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미경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혼자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잖아요. 우리 모두가 낀 세대인 거죠. 부모님 세대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우리 아이들 세대의 실용주의를 이해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미경의 말은 정확히 그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정우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생을 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왔다. 나의 엄격함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효라고 배웠다. 하지만 자식들이 자라면서 그는 나와 자신 사이에 놓인 깊은 골을 목격했다. 자신이 겪었던 억아바가 희생을 아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진 않았지만 나의 신념을 꺾을 용기도 없었다.
그는 결국 나와 아들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꼈다. 상호와 은지의 방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난 진짜 모르겠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상호가 침대에 몸을 던지며 말했다. 당신은 그래도 할 말 다 하잖아요. 난 아예 입도 뻥긋 못한다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제사에 불만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실까 봐. 은지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녀는 나와 수님의 눈치를 보느라, 그리고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느라 명절이 올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녀는 제사라는 의식 자체보다 그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갈등과 감정 소모가 더 힘들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했어야 하는데. 상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나의 고집을 꺾고 싶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 날 며느리들은 수님의 눈치를 보며 제사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수님은 전날 밤의 선언 이후로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미경과 은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들의 침묵에는 저희는 제사를 버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다 미경이 수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제사에 집착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수님의 마음에 직접 다가가려 했다. 수님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과거로 돌아간 듯했다. 내가 시집 왔을 때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온갖 병을 앓으셨단다. 제사 음식을 제대로 준비 못하실 정도였지. 내가 그때 시어머니 대신에 모든 제사를 도맡아 지냈단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느라 바빴고 나는 어린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제사상만큼은 정성껏 차렸지. 수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때는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였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지. 그래서 제사상에 음식을 올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가문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단다. 이게 제사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 피와 땀과 간절한 기도가 담긴 상이었어. 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미경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수님의 이야기에 담긴 깊은 정성과 희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 제사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수님에게는 사랑과 희생의 증명이었던 것이다. 미경은 수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나는 사랑방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의 옆에는 정우와 상우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정우는 나에게 사과를 건넸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술을 마실 뿐이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저희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우는 말을 흐렸다. 나는 정우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너희는 그저 힘든 거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편하게 살고 싶고, 나처럼 제사상에 목숨 걸고 살던 사람이 이해가 안 될 거고. 사오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제사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저희 세대는 제사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아이들 세대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왜라고 물을 때 저희도 답을 못해요. 그게 더 고통스러워요. 상호의 말에 나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상호의 말에서 자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나와 부모 사이에서,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들의 갈등이 단순히 귀찮음이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이들 사이를 메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다시 술잔을 들었다. 내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그들의 고통에 대한 안타깝과 결국 내가 지켜온 신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서글픔. 나는 처음으로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날 밤 낀 세대의 비애는 가족 모두에게 전염되었다.
나와 수님은 자식들이 왜 제사를 힘들어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자식들은 우리가 왜 제사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서로에게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며느리들의 용기 있는 질문과 자식들의 솔직한 고백 이후 나와 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이제 제사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히 귀찮음이나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이어진 뿌리 깊은 문제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나는 내 신념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끼며 왜 내가 그토록 제사에 집착해왔는지 그 깊은 내면의 이유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 수님은 부엌에서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호의 아내 미경과 상호의 아내 은지가 다가가려 했지만 수님은 괜찮다, 내가 할 일이다 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수님의 태도는 며느리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때 나는 사랑방에서 조용히 걸어나와 며느리들 옆에 앉았다. 얘들아,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 내 목소리는 평소처럼 권위적이지는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차분했다. 나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내가 어릴 적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었지만 6.25 전쟁이 터지면서 풍비박산이 났다. 아버지와 형님은 전쟁터로 나가 소식이 끊겼고 어머니와 나 그리고 어린 여동생만 남았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남의 집 문을 두드려 구걸을 해야 했지. 내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어린 날을 대신해 매일같이 밥 한 술을 얻기 위해 동네를 헤매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병을 얻으셨어. 나는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때 나는 죽어가는 어머니 앞에서 다짐했다. 내가 살아남으면 반드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님의 제사를 제대로 지내드리겠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에게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가족에게 바치는 약속이었고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나를 지켜준 신념이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하나하나에 내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부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라고. 나는 며느리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다. 너희는 그저 제사 음식을 만드는 일이 고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내가 살아왔다는 증거였다. 내가 가난과 전쟁을 이겨냈다는 증거이자 우리 가족의 뿌리를 지켰다는 자부심이었지. 나의 고백은 며느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들에게 제사는 더 이상 힘든 노동이나 구시대적 풍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깊은 상처와 고된 삶과 가족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담긴 역사였다. 미경은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는 그런 깊은 뜻이 담긴 줄도 모르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가 죄송할 일이 아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고집했구나. 너희가 왜 힘들어하는지, 아이들이 왜 제사를 싫어하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는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는 듯했다. 이때 사랑방에서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손주들 재민과 서준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섰다.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나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나는 손자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너희는 그저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오히려 너희 덕분에 내가 잊고 살던 중요한 것들을 다시 떠올렸다. 나는 손주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재민과 서준의 손을 번갈아가며 쥐었다. 나는 너희가 제사를 지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너희 조상을, 그리고 너희 부모를, 그리고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나의 말은 온 가족의 가슴에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은 다시 거실에 모였다.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나의 과거 이야기는 가족들 사이에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정호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저희도 제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에 맞는 방식으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 방식대로 해봐라. 중요한 건 형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의 규모나 절차에 집착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과거의 그림자가 걷히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날 이후 제사 준비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며느리들은 인터넷으로 간편한 제사 음식을 주문했고 남자들은 함께 모여 제사상을 차리는 법을 배웠다. 손주들은 더 이상 제사를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사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재미는 나에게 제사상에 올릴 새로운 음식을 제안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저희가 좋아하는 피자도 올리면 안 돼요. 조상님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재민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래, 조상님들께서도 맛있는 음식은 좋아하시겠지. 나의 고백 이후 제사 준비는 전에 없이 화목하게 진행되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제사를 의무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제사에 담긴 나의 깊은 사랑과 희생의 의미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미경과 은지는 수님과 함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사 음식을 만들다가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들의 웃음은 오랫동안 묵혀왔던 체증이 풀리는 듯 시원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우의 아들 서준이 거실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다. 내가 돋보기를 쓰고 서준의 옆에 앉아 물었다. 무엇을 그리 열심히 보느냐? 서준은 나에게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온라인 제사라고 아세요? 이렇게 앱으로 조상님 사진을 넣고 가상으로 제사상을 차릴 수 있어요. 서준의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픽으로 구현된 제사상과 조상님의 영정이 떠 있었다. 나는 화면을 보고 경악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따위 기계 쪼가리에 조상님을 모신단 말이냐? 어떻게 사람의 정성을 이런 차가운 물건에 담을 수 있단 말이냐? 나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내 눈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상우가 급히 나서서 나를 진정시켰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서준이는 그냥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시대가 변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변했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도리와 예를 버린단 말이냐?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을 돈 몇 푼 주고 사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냐? 나는 태블릿 PC를 가리키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때 정호의 아들 재민이 나섰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화내세요? 저희는 할아버지처럼 직접 제사상을 차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라도 조상님을 기리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든지 조상님을 추억하고 기릴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재민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손주들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들은 정말로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나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나는 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방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에게는 제사에 담긴 손때 묻은 정성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또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수님은 내 방문 앞에서 서성였다. 수님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말했다. 너희 할아버지는 조상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실 거야. 하지만 방식이 너무 달라서 당황하신 거야. 상우는 수님에게 말했다. 저희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만 저희 방식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힘들게 제사상을 차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은지는 수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에게 제사는 함께 모이는 날이에요. 조상님께 절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날이죠. 굳이 힘든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수님은 며느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제사의 본질이 음식과 절차가 아니라 가족의 화합에 있음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인 나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들의 고충과 손주들의 솔직한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다. 수님은 며느리들과 함께 새로운 제사상 차리는 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음식까지 수를 줄이고 대신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올리기로 했다. 또한 제사 순서도 간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그들은 나와 수님 그리고 자식, 손주들의 마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사 방식을 만들어가려 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나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정우가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이번 제사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사상에는 꼭 필요한 음식만 올리고
그 시간에 모여서 가족끼리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게요. 나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자식들의 제안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내가 평생을 지켜온 전통을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손주들의 눈에서 빛나는 진심을 보았다. 그들은 제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려는 것이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아라.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나의 말은 온 가족을 놀라게 했다. 나는 내가 지켜온 신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하여 제삿날 가족들은 2개의 제사상을 차리게 되었다. 하나는 내가 평생을 지켜온 전통적인 제사상이었다. 정교한 백자에 담긴 나물과 전, 그리고 탕국이 놓여 있었고 나는 혼자서 그 상 앞에서 절을 올렸다. 다른 하나는 자식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차린 제사상이었다. 그 위에는 피자와 치킨, 그리고 수님이 좋아하는 갈비찜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절을 올렸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2개의 제사상은 서로 다른 공간에 놓여 있었지만 그 공간 안에는 모두 조상님을 기리는 진심이 가득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조상님을 기렸고 자식들과 손주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상님을 기렸다. 이날 저녁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 사랑방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손주들이 차린 제사상을 떠올렸다. 그들이 정성을 다해 차린 제사상에는 피자와 치킨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제사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임을. 이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내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나는 손주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음식들을 맛보았다. 나는 이제 낡은 전통을 고집하는 대신 새로운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깨달았다. 9개의 제사상이 차려진 그날 밤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내 고집이 자식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손주들의 솔직함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낡은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를 버릴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신념과 가족의 화합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했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며느리들 미경과 은지였다. 그들은 나와 수님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늘 낀 세대로서 눈치 보고 희생해야 했던 그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갈등과 부담이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굳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며느리들은 늦은 밤 거실 한켠에서 소곤거리며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아버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이 기회에 우리가 제사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려야 해요. 미경이 은지에게 말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님이 힘든데도 제사를 고집하시는 건 돌아가신 시어머님께 대한 미안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먼저 풀어드려야 해요. 그들의 대화는 깊은 곳으로 향했다. 미경은 수님이 시어머님을 대신해 제사를 지내며 느꼈던 고통과 책임감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고통이 단순히 노동의 고됨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그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은지는 나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나에게 제사가 단순한 풍습이 아닌 삶의 생존과 희망이었음을 이해했다. 며느리들은 결심했다. 이제는 단순히 제사를 간소화하자는 이야기를 넘어 우리 부부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우리가 제사를 통해 얻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그동안 자신들이 받았던 스트레스와 고통을 보상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들은 수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 저희에게 제사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의 손맛으로 담긴 제사 음식을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미경의 말에 수님은 깜짝 놀랐다. 며느리들은
그동안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을 귀찮아하는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우겠다고 하니 수님은 며느리들의 진심이 의심스러웠다. 갑자기 왜 그러니? 힘들게 뭐하러 배우려고 해? 수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은지가 대답했다. 저희도 이제는 저희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의 맛과 정성을 저희가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희도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은지의 진심 어린 말에 수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며느리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님은 며느리들이 제사를 지져 힘들고 귀찮은 것으로만 여기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려 했다. 수님은 며느리들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수님의 정성과 사랑을 배웠다. 한편 나는 사랑방에 앉아 정우와 상호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고 있었다. 나는 내가 살아온 고달한 세월을 아들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왜 그토록 엄격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정우와 상호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오해와 불만을 모두 씻어낼 수 있었다. 저희도 아버님의 마음을 몰라 죄송해요. 저희에게도 제사는 늘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저희도 제사가 소중한 추억이자 우리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날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정우가 말했다. 상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이 지켜온 것을 저희도 지키고 싶어요.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죠. 저희는 아버님의 희생을 잊지 않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할게요. 나는 정호와 상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듯했다. 나는 아들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내 눈물은 오랜 오해와 갈등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그날 저녁 며느리들은 우리 부부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고 그동안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 작은 편지를 썼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따뜻한 음식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미경은 수님에게 직접 쓴 편지를 읽었다. 어머니, 그동안 힘든 내색하지 않고 저희에게 다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는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저희에게 제사를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게요. 은지는 나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아버님, 아버님께 제사는 단순히 풍습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지켜온 가치와 사랑을 저희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며느리들의 진심 어린 편지에 나와 수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전통을 존중해 주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선물이 되었다. 이날 이후 제사는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나와 수님은 며느리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만들었고 자식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상들의 삶을 이해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제사상에 올릴 새로운 음식들을 구상하며 세대 간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며느리들의 연합은 단순히 제사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굳게 닫혔던 가족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낀 세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부모인 우리와 자식들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진정한 주역이 되었다. 며느리들의 진심 어린 연합 덕분에 우리 가족은 제사라는 큰 산을 함께 넘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며느리들의 편지를 읽고 나서 내 마음을 굳게 닫아 걸었던 지난 세월을 후회했다. 수님 역시 며느리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묵혀온 갈등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아들들인 정우와 상우는 아버지인 나에게 여전히 다가서기 어려워했다. 그들은 평생 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왔다. 나의 엄격함은 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 그들은 나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홀로 마당에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있었다. 굽은 구리를 지탱하며 낡은 나무 의자에 앉은 나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망설이다 내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앉았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정우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야 내 아들들과 속 편히 앉아 있구나. 내 말에 정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사실 저희는 아버지의 고집이 저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힘들다고 해도 늘 제사만 중요하게 여기셨으니까요. 저희의 고충은 헤아리지 못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우의 고백에 내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더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오해였어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제사를 통해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나는 정우의 손을 잡았다. 그래, 나는 늘 너희를 사랑했다. 다만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지.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너희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사를 지키는 것이 너희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오랜 오해와 불신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 시각 상우는 아들 서준과 함께 있었다. 서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빠, 할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서준의 말에 상우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네 말이 맞다. 아빠도 이제야 알 것 같아. 아빠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드렸지. 상우는 서준에게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빠는 늘 할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했지.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아빠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서준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표현이었던 것이다. 서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이제는 할아버지께서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저희도 아빠를 사랑해요. 상우는 아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평생을 나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그동안의 억눌린 감정들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었다. 이처럼 오랫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갈등의 벽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조금씩 허물어졌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바로 제사라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나는 여전히 전통적인 제사를 고집했고 자식들과 손주들은 그들만의 간소화된 방식을 원했다. 두 개의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다시 거실에 모였다. 이번에는 누구도 침묵하지 않았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버지께서 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조상님을 기리고 싶어요. 상우가 정우의 말에 동의했다. 아버지, 우리는 매년 이렇게 따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 가족인데. 나는 아들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며느리들과 손주들의 제안을 떠올렸다.
그들은 내 방식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제사를 기리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나 역시 완전히 내 신념을 버릴 순 없었다. 나는 나의 마지막 제사를 지키고 싶었다. 나는 모두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너희들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는 마음은 내보다 더 깊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가 평생을 지켜온 제사를 너희에게 부담으로 남기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겠다. 나의 말에 가족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이번 제사는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겠다. 너희는 그저 와서 절만 올리고 함께 밥만 먹어다오.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조상님들께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를 다 하고 싶다. 내 눈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과 사랑을 지켜주는 일이었다. 이날 이후 가족들은 나를 위해 마지막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들은 수님과 함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아들들은 내 곁을 지키며 나를 도왔다. 손주들은 더 이상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제사를 함께 지켜주고 싶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갈등과 오해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나의 마지막 제사 선언 이후 가족들은 평화와 화합 속에서 제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잠시 멈춰선 것처럼 위태로웠다. 가족들은 내 고집이 꺾인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내가 평생을 바쳐온 삶의 방식을 놓아버리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슬픔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족들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제사 당일 아침,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장을 보러 갔다. 나는 늘 가던 재래시장을 찾았다. 예전처럼 활기 넘치진 않았지만 익숙한 상점들과 정겨운 상인들의 얼굴은 나에게 위안이 되었다. 나는 직접 간 밤을 고르고 정성스럽게 말린 대추를 샀다. 나는 제사상에 올릴 음식 하나하나에 나의 진심을 담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온 마지막 제사의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수님과 함께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미경과 은지도 부엌으로 들어와 우리 부부를 도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투정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길은 정성스러웠고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수님은 며느리들에게 말했다. 이 밤은 이렇게 칼집을 내야 잘 다지고 이 전은 이렇게 부쳐야 맛있단다. 수님은 자신의 노하우를 며느리들에게 기쁘게 전수했다. 며느리들은 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들으며 그들의 손맛을 배우려 노력했다. 그 시각 남자들은 사랑방에 모여 제사상을 차리는 법을 배웠다. 나는 정우와 상호에게 제기의 위치, 위패를 모시는 법, 그리고 절을 올리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정우는 나의 가르침에 따라 진지하게 제기를 놓았고 상우는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에게 제사는 더 이상 강요된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이 되었다. 손주들도 제사 준비에 동참했다. 재미는 나에게 제사상에 올릴 사진을 보여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랑 증조할아버지 사진 찾았어요. 이걸로 제사상에 올릴까요? 재민의 손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이 들려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나의 부모님과 형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서주는 수님을 위해 제사상에 올릴 꽃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기운 꽃을 가져와 수님에게 건넸다. 할머니, 이 꽃으로 제사상 장식하면 예쁠 것 같아서요. 수님은 손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활짝 웃었다. 그녀는 그 꽃을 제사상 한쪽에 소중하게 놓았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준비한 제사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정성스러웠다.
제사상 위에는 내가 준비한 전통적인 음식들과 며느리들이 만든 새로운 음식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재민이 찾아온 흑백 사진과 서준이 가져온 꽃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드디어 제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정갈한 한복을 차려입고 제사상 앞에 앉았다. 나는 조용히 향을 피우고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정우와 상호는 내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절을 올렸다. 그들의 절은 예전처럼 형식적이지 않았다. 그들의 절에는 아버지인 나의 희생을 이해하고 조상들의 삶을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손주들도 함께 절을 올렸다. 재미는 나의 가르침에 따라 절을 올리며 그동안 궁금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나는 손자에게 조상들의 삶을 들려주었다. 내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제사가 끝난 후 온 가족은 함께 모여 제사 음식을 나누었다. 그들은 더 이상 따로따로 앉아 밥을 먹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둘러앉아 제사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나는 손주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내 눈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사랑방에 앉아 홀로 차를 마셨다. 수님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오늘 행복했지? 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만큼 행복했던 날이 없네. 이제야 진정한 제사를 지낸 것 같네. 내 마음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내 신념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확장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내가 평생을 지켜온 전통이 자식들과 손주들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었다. 이날 이후 제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 가족의 것이었다. 그들은 매년 명절마다 모여 제사상을 차렸다. 그들의 제사상에는 전통적인 음식들과 함께 가족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음식들이 함께 놓였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었다. 제사는 더 이상 과거를 기리는 의식이 아니라 현재의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사라는 낡은 풍습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이 되었다. 나의 마지막 제사가 끝난 후 우리 가족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두 개의 제사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조화를 이룬 것처럼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고 자식들과 손주들도 제사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듬해 추석, 가족들은 다시 한옥 마당에 모였다. 예전처럼 며칠 전부터 모여 음식을 만들고 제기함을 닦는 대신 그들은 제사 당일 아침에 모여 함께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고 수님은 며느리들과 함께 간단한 제사 음식을 만들었다. 그들의 손놀림은 빨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정성스러워졌다. 정우와 상우는 내 곁에서 제사상 차리는 법을 도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제사상에 올릴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 이번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탕국 대신 제가 좋아하는 버섯 전골을 올리면 안 될까요? 상호의 제안에 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상님들께서도 맛있는 음식은 좋아하시겠지. 나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며느리들 미경과 은지는 수님과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시월드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음식의 맛을 보며 농담을 주고받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진정한 자매처럼 지냈다. 은지는 수님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제사상에 올릴 김치전을 만들어 봤는데 맛 좀 봐주세요.
수님은 김치전을 맛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우리 은지가 이제 김치전도 잘 만드는구나. 수님의 칭찬에 은지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손주들은 제사 준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재미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케이크를 들고 왔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흑임자 케이크예요. 조상님들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재민의 말에 수님은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재민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구나. 서준은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영상 편지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재민과 민준이가 함께 모여 조상님들께 절을 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가족들이 함께 제사 음식을 만들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이어졌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손주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할아버지, 저희는 이제 제사가 무엇인지 알아요. 제사는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사랑이고 기억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영상을 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손주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쳐온 제사가 이제는 단순히 조상들을 기리는 의식을 넘어 세대를 잇는 사랑의 증표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드디어 제사상이 차려졌다. 제사상 위에는 내가 준비한 정갈한 음식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조화롭게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재민이 가져온 케이크와 서준이 만든 영상 편지가 놓여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한복을 차려입고 제사상 앞에 섰다. 나는 조용히 향을 피우고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그리고 나는 정호와 상호에게 말했다. 이제 너희가 제사를 지내거라. 내 말에 정호와 상호는 나의 뒤를 이어 절을 올렸다. 그들의 절은 경건했고 그들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손주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이제 할아버지는 너희에게 더 이상 제사를 지내라고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상들을 기려라.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조상들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마음이니까. 재민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재민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내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집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쳐온 제사가 단순히 풍습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화합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제사라는 낡은 풍습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을 확인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제사는 더 이상 과거를 기리는 의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